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양부도요, 방조? 악마인가? 사실 보면요,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자, 경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최장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동학대 치사, 이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양부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되게 많이 놀랐어요. 여러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고, 정인이의 그 사진, 구타당한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입양을 했잖아요. 양부모들이 입양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 그 사실에 놀랬고, 그 다음에 놀란 거는 이 부모의 행동, 정인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 양모의 행동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란 거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의 대처 방법,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양부도요, 악마인가? 제가 사람이 수치심을 모르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벌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먼저 검토해보고 이 사람들을 이 양부와 양모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됐는데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 양부는 그럼 뭐예요? 방조? 방조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양부의 행위가 방조에 그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방조로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요,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2014년인가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일병이 그 선임들한테 맞아서 죽은 거죠. 구타당해서 죽은 사건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군검찰이 기소할 때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어떻게 상해치사냐? 이거는 살인죄다. 그래서 결국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살인죄로. 그리고 당사자들은, 관련자들은 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죠. 그거랑 매우 유사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양모와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건을 보실 때는요, 단편적인 것들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건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자, 먼저 정인이는요, 2019년 6월 10일 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회에 맡겨져서 입양을 준비하면서 위탁모가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이 됐고요. 2월 3일 날 드디어 입양이 됩니다. 누구한테요? 이 양부, 양모, 이 사건의 양부, 양모 있죠? 양부, 이렇게 좀 할게요. 양모. 두 사람한테 입양이 돼요. 이때가 생후 8개월이라고 하네요. 생후 8개월 때 이제 입양이 됐고요. 이름도 지어줘요. 정인인데 자기들 이제 입양했다고 안유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줘요. 그리고서는 SNS에 자랑을 했어요. 내가 입양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자랑을 했나 봐요. 과시하는. 뭐 입양이 과시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이제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초 신고, 첫 번째 신고. 아동학대 신고 누가 했냐면 병원에서 했어요. 아이가 몸 상태가 이제 이상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자, 경찰 어떻게 했어요? 자, 내사를 했는데요. 종결 처리합니다. 아무 일 아니네. 뭐 내사 종결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범죄 혐의가 없네. 그러면은 내사에서 그냥 종결해. 이걸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입건이 되는 건데,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월 29일이 됩니다. 6월 29일이 되니까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이건 지인이 했어요. 양부, 양모의 지인이 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입건을 해요. 입건을 합니다. 입건은 뭐냐면요,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된 거예요. 사건 번호가 일단 부여되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을 못하죠. 이제는 검찰까지 가야 돼요. 최종 결정권은 검찰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범죄 혐의 없네. 혐의 없음. 그리고 이거 송치예요. 어디로? 검찰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죠. 이게 이제 8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3일 날, 자,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에서 한 거예요. 병원에서 매뉴얼대로 한 거죠. 병원에서는 아이가 폭행당한, 구타당한 흔적이 있으니까 학대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그냥 내사 종결해요.
내사도 여러분 수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 안 한 거죠. 그냥 현장에서 내사 종결 혐의 없음,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내사 종결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10월 13일 날 정인이가 사망을 합니다.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양모라고 나오는데요. 양부의 행위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양모의 행위만 나와서 양모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인이가 생후 429일이 되던 때고, 이게 입양된 지는 254일이 되던 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인을 볼까요? 사인이요, 췌장 파열이래요. 췌장 파열. 여러분 췌장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췌장이 아무튼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우리 장기잖아요.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이라는 건 뭡니까?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뼈가 감싸고 있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장기가 찢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가능한 것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췌장 파열로 결국은 이제 복부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뼈는 골절됐다 붓고 다시 골절되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11일 날 이 양모가 구속이 되죠. 근데 죄명은 뭐예요?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치사죄.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12월 4일 날 이제 경찰,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관련자들 경찰 11명을 징계 조치했대요.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첫 번째 공판이 이제 1월 13일 날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형사 사건은요, 형사의 가장 중대한 원칙은 뭐냐면요, 행위 책임이에요. 행위 책임. 이거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결과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동학대는 했어, 오케이. 이건 아동학대인데 죽었잖아요. 죽은 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했는데 그것이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인 거죠, 죽음은. 그래서 행위까지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에 대한 행위는 아동학대, 결과는 죽은 거. 근데 죽은 거는 고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인 거예요. 윤일병 사망 사건에서 윤일병이 죽었지만 당사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 치사야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형법의 행위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치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때렸는데 상대방이 죽었어. 어떤 뭐 자신의 지병이나 그런 게 같이 결합돼서 죽었어. 그럼 나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죽은 거에 대해서는. 때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자, 먼저 제명을 볼게요. 엄마, 아동학대 치사,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16개월입니다. 자, 피해자 나이가 16개월이에요. 아니, 16개월의 아이가, 그리고 사인이 뭐예요? 췌장 파열이잖아요. 16개월에 아이가 췌장이 파열됐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췌장이 파열이 되려면,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이 그 소파에서 발로 뛰어내리지 않은 이상은, 그것도 두 번 정도 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췌장이 파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살인의 고의가 없나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 16개월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16개월의 아이를 내가 이 정도의 충격으로 때리면 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나 죽어도 상관없어. 뭐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 16개월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부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양부가 방조를 하는데 이 방조로 끝날까요? 이게 방조가 맞나요? 아니, 아이가 뭐 하루 이틀 아빠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하루 이틀 폭행을 당했다면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폭행을 안 당했을까요? 아빠는 현장에 없었을까? 이 양부도요, 양부가 어디 멀리 뭐 외국에 몇 년 동안 파견 나가 있지 않은 이상 가정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면 아이가 그렇게 학대 당하는 거, 폭행 당하고 구타 당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죠. 일단 이 양부의 행위가 좀 밝혀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 형법은 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 양부는 과연? 아니면 우리가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있죠. 공모 공동정범. 이거는 공모를 같이 하면 실행을 같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정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부가 양모랑 같이 이 아이를 학대하는 거, 입양한 동기부터가 되게 의심스러운데요. 같이 입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부나 양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그리고 놀랬던 게 학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증거가 있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양부도 입양을 할 때부터 이 아이의 학대,
그로 인해서 아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 간에 어떤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조로 죄책을 물을 게 아니라 이건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아동학대 치사라는 너무 쉬운 죄명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까요? 이 경찰 11명 징계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6명은 7명인가? 6명은 주의랑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하고 경고가 징계인가요? 이게 징계 벌목에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주의랑 경고는요, 징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좀 안 하긴 좀 그렇고, 안 하려니까 좀 찝찝하고, 하자니 징계하긴 좀 그렇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주의랑 경고죠. 징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경찰이 보직이 도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해가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죠? 두 번째는 입건했는데요. 혐의 없음이래요. 그럼 검찰에 송치했죠. 그럼 검찰도 혐의 없음을 했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기사가 없더라고요. 검찰이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나요? 구속 안 되죠, 전혀. 봐서 미진하거나 이상하면 다시 재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했나요? 모르겠는데. 안 했다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면 검찰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문제예요. 양부모와 담당 경찰의 문제인 거지, 지금 또 뭐 무슨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이란 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법이 있죠.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자, 경찰이 나와서 어디 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은 학대가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찰이 잘못된 거죠. 아동의 정서적 학대도 가능하죠. 법에 다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도. 근데 그거를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뿐이죠. 법 집행을 잘못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지 않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기초적인 법률 상식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경찰이라면 이 분의 문제인 거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해가 뭔지, 학대가 뭔지, 학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이 경찰은.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가 됐죠. 근데 그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죠, 담당 경찰이. 그럼 그 경찰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검찰은 그럼 자유로우냐? 검찰은 두 번째 입건이 돼서 혐의 없음으로 올린 거,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면 검찰도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있는 건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입양을 했을 때 입양 기관에서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입양 기관에서 입양 보내고 나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약간의 강제력도 줘야 되겠죠. 조사권 같은 걸 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면 그런 거를 강제 조사권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정비가 가능한데 법을 세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법은 있고요. 적용할 법도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우려됐던 거는 남은 아이, 그 친자식이 있잖아요. 양부 양모가 난 친자식이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좀 해보고요. 양부 양모가 정인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살인이죠. 살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스템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지, 법을 더 세게 만든다, 그래봤자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다시 하지 않잖아요. 집행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본보기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런 일은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인재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충실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벌에 처할 사람이 많죠. 그리고 지금 소외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양부 양모의 친자식, 그 아이도 학대를 당한 거거든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눈 앞에서 자기 또래 아이가 자기의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했던 그 아이도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보호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